예, 계엄 문건을 두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이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수단의 수사 이후 별도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이 실시되는데 8명 중 3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무사 계엄 문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누가 왜 이걸 작성했고 어느 전까지 보고가 됐으며 또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인데 군과 또 검찰이 합동 조사를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어제 장성급 인사도 소환을 했고요.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지 본질적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이 그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행 계획을 가지고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예하부대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한, 그러니까 상급 부대에서 예하부대에 뭐 지시를 내려보냈거나 아니면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 계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거기서 올라온 여러 가지 문건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행을 염두에 두고 한 거냐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하는 계획이냐 하는 부분이 판가름 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걸 누가 지시를 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지금은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한 걸로만,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걸로만 돼 있지만 이제 합동 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게 만약에 또 그 당시에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든 아니면 더 윗선까지도 혹시 개입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지시가 이루어졌고 어느 선까지 또 보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두 가지 줄기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처벌 수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있잖아요. 뭐 소환의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뭐 귀국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일피를 미루고 있는 입장인데요.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왜 이거를 만들었고 보고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실은 이것을 어떻게 기무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계엄령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기무사가 이것을 준비하고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분명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체의 문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지금 굉장히 내용도 보면 이건 일반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계엄령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부 시행계획 67쪽짜리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국회의 무력화뿐만 아니라 언론 통제 포함해서 그리고 계엄령에 선택했을 때 그 포고문까지도 준비했다는 건 아주 세세하게 67쪽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군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에 대한 모의 실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넘어서서 그것도 보면은 8쪽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문이지만은 그럼 67쪽짜리는 비밀 문서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대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장성으로서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한다면 저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체 없이 빨리 귀국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 앞에 상세하게 그리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는 밝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본질 중에 하나인 지시라인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그리고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라는 것들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 진실 공방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본인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자기 선에서 선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다. 네. 여기서도 좀 진실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봐요.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도 본인은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발언한 걸 보면 한민구 전 장관 입장에서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시 사항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만이 알고서 지시를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계엄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시나 보고 없이 과연 국방장관이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지시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왜 합참이 이 계엄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실무 편람이라고 해서 2년마다 계엄과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그 계획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참 안에 계엄과가 있고요. 그러면 지시를 제대로 하려면 합동참모본부에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왜 기무사에 지시를 해서 기무사가 이걸 만드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지금 그그 당시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또 이제 그 윗선까지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민구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은 본인의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루트나 절차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고, 또 문건이 너무 세세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부 장관 선이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충분히 예. 보고가 되거나 최소한 아니면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계엄 문건 본질과 별개로 또 송영구 국방장관하고 또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발단이 됐었죠. 기무사령관 또 기무부대장, 특히 이제 민병상 기무부대장이 사실은 소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송영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보고서를 어제 이제 기무사가 공개를 했어, 제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나 뜨겁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장관의 그 예속돼 있는 기무사령관, 그것도 국회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정상인가라고 하는, 그것도 국민들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걸 넘어서서 큰 틀에서 보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계엄 문건이 실은 누가 만들었냐면 기무사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을 만든 사람 쪽은 기무사 쪽이고, 그리고 기무사가 현재 개혁의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거는 기무사가 보고를 한 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과연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었겠느냐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4월 9일 날 장관 동향 보고를 기무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걸 넘어서서 뭐 이것은 뭐 위헌 수령 문제 관련된 것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한 곁다리 쪽인 문제보다도 왜 이런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예. 좀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걸 기무사 넘어서서 개혁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항상 그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정황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잖아요. 예,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송 장관 진위와 실제로 좀 다르게 작성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 형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 자리에서 듣고 받아서 친 게 아니기 아니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 무슨 예. 말이냐면, 이게 누가 작성했냐면 어제 그날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민 대령이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본인의 관점에서 느끼고 생각한 걸 적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무슨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누군가가 뭐 속기록 형태로 쓴 게 아니라 본인이 회의 갔다 와서 기무부대 소속이잖아요. 물론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방부에 있는 기무부대 파견대라고 하는 파견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의 동향을 본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기무사령관한테 또 라인으로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무부대적 측면에서 썼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 그래서 저는 그 문건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거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건 객관적이지 않다. 즉 기무사적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이건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무사에 유리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 뭡니까? 기무사 개혁 아닙니까? 기무사 개혁에 저는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행동 자체가. 그리고 지금 송 장관도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7년 동안 장교를 했거든요. 그러셨죠, 예. 해군 해병대에서 7년 장교를 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요. 기무부대원들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아나무인이에요. 사복 입고 다닙니다. 부대에서. 군복도 안 입어요. 계급장 안 달아요. 하사관들이 장교들한테 함부로 하고요. 뭐 격려는 물론 안 하고요. 그리고 각 부대의 부대장들의 동향을 다 보고합니다. 그걸 기무사에. 그러니까 장교들이나 고위 장성들도요. 기무부대 파견대장을 엄청나게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동향 보고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정도로 기무사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그 사찰 비슷한 뭐 사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군내 동향 파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찰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내 장교들이나 장성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일반화됐었어요. 그런 형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무사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군내에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군내에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낌새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무사의 역할인데 도리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가 본인들의 조직의 어떤 그 가해질 수 있는 개편이든 폐지든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행태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 논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그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이 논란으로 인해서 송영무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유산과 입지가 좀 많이 실추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청와대는 일단 국방부에서 알아서 좀 해결할 것 같다. 그리고 여당 쪽도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그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장관의 리더십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 개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방과 관련된 것이 아주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비무장지대의 GP 철수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문제, 그 각종 그 현안이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관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것은 결국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곤혹스럽죠.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거예요. 장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이거는 조속히 장관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개각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곁가지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좌우지우지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국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 의회를 전공을 했지만 좀 좋은 거는 청문회를 좀 하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청문회는 미국의 의회는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청문회를 통해서 발견되면 빨리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특별수사단 그리고 검찰 조사가 끝나면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이것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나온 문건을 가지고 진실이 아니야 이걸 싸우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무슨 뭐 가십성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국회도 청문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송 장관 개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가 있는 그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게 흔들림 없이 굉장히 시점이 미묘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무게를 심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상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군이 안정을 찾아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제가 있고요. 내일 이제 연결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문을 하신 분이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거의 시민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회장이죠. 내일까지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을 애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조문을 했습니다. 특히 임 실장이 그 대통령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힘들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전을 조의의 뜻을 여러 차례로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맞습니다.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당에서 일한 적은 없다. 본인이 이제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변호도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방향은 약간 달랐지만 가는 길은 같았다고 봐요. 뭐 다시 바꿔서 말씀을 했네요. 방향은 같지만 길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방향 자체는 노회찬 의원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뭐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권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회찬 의원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그런 점들이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세상을 뜨셨으니 거기에서 대통령이 느끼시는 심경 자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촌철살인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이었던 노회찬 의원. 그 노회찬 의원의 삶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프실 거다. 그분이 있어서 앞으로 할 일도 더 많을 텐데 결국 저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셔서 그 대통령의 마음도 상당히 깊은 충격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오진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JP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JP 때도 조문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포용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정당 또는 한 이념 세력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두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하시면 직접 조문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정치인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그 자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소신, 굽힐 줄 모르고 용기를 갖고 소신 있게 과연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희망과 주부로서 이 품격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노회찬 전 의원은 갖췄어요. 그러니까 참 드문 정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주주의든 정치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15,000명 이상이 노회찬 전 의원의 저런 조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갔었던 정치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웅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해서 좀 나름대로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도 많이 애통해하는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특히 이 정치자금법 문제, 그래서 이 뭐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는데 고치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좀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는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의견이 당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현역이냐 아니면 예비 정치인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후원 대상을 현역 의원이나 후보자들로만 제한돼 있는데 그러면 원외 지구당이라든지 뭐 원외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정치 후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분별하게 원외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후원금 받다 보면 또 비리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바라고 돈을 주는 그런 행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예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원들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게 많이 열려 있지만 그래서 현역이 있지만 기초의원이나 광역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약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비 정치인들, 원외 정치인들 정치후원금 모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분들이 정치 자금을 받게 되거나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문제들 이 부분도 함께 고려돼서 논의돼야만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십 년간 연구도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대 정신이 뭔가 공정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앞으로 나가던 공정이죠. 그런데 우리 정치와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정치자금법은 투명성만 강조했지 공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정치 신인이라든지요, 아니면 원애들이 공정한 정치 경쟁을 해야지 정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접촉을 해서 이번에 지방선거 조사를 해보니까 광역단체장 말고요. 일반 후보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 했을 때 40%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찍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선거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선거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50 이상을 후보할 때는 상세하게 나옵니다. 직업 포함해서 나이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굉장히 질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모유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자금이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정치만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현역한테 굉장히 유리한 불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 정치학회를 포함해서 수없이 강조했지만 현역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권리 못 깼어요. 이제는 깨야 된다. 이거를 깨서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정치가 축제가 되고 정치가 즐길 수 있으면서 같이 함께 유권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노회찬 의원조차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하물며 다른 정치 시인은 뭐 말 꺼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런 불공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행을 해서 현역에 갖고 있는 건 현역을 지금 뭐 이렇게 오히려 현역이 비현역과 공정한 경쟁이 돼야지만이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 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지금 이 노회찬 의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허위범 특검의 수사 방향도 조금은 가닥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드루킹의 이제 협박성 발언들을 좀 이번에 특검이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그래서 거론됐었던 정의당 쪽 의원들 심상정, 김종대 의원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검의 수사 방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 얼마 받았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유출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 저는 이제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글의 계기가 된 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루킹이 SNS에 올렸던 글인데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심상정, 김종대 의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검은 협박에 초점을 두고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또다시 그러면 드루킹이 뭔가 돈을 준 게 아닌가? 이 두 분한테도 또 정치 자금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또 정치 자금을 주고 그걸 빌미해서 이 정의당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도 그것 때문에 절차상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정의당에 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나 또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심상정 의원이나 김종대 의원도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나 특검에서 그런 조사를 하다가 또 노회찬 의원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어떤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진실은 모르니까 우리가. 다만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그 드루킹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협박하려고 했던 사실은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치권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돈을 통해서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정치권과 연관된 내용들을 수사 과정에서 흘리는 부분 그것이
정당의 이미지라는 개인의 이미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검에 자격이 없다고 정의당은 좀 네, 반발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라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소환 조사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특검이 지금 반 정도 이제 지났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고요. 지금 이 특검이 왜 하죠? 인터넷 댓글 조작 댓글이죠. 사건을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 얘기하면 지금 별건 수사에다 집중하겠다고 저렇게 버젓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다른 본질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댓글 조작이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광범하게 이루어졌느냐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이 정권의 최고 실세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라는 이 두 분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모든 나름대로의 그런 수사를 집중을 해야지, 지금 뭐 다른 정의당 의원 관련돼서 뭐 협박을 한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하다면 또 다른 무슨 뭐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이렇게 전방위식으로 훑어가겠다라고 해서 뭔가를 하나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빨리 본질에 충실해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최근 정의당에 이제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당원 가입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또 후원금 문제가 지금 논란의 발단이 됐기 때문에 후원금도 내겠다라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지지율도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지지율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그렇죠.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어찌 보면 정의당 또는 정치 자금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깨우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의 삶의 족적, 또 정치적 역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내서 우리가 소액이라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념, 여기에는 동의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말 노동자, 힘없는 사람, 사회 소외자들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였고, 그 의미가 결국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로 다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민주당 예비 경선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컷오프가 있죠. 8명 후보인데 그중에 3명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굉장히 뭐 뜨거운 것 같아요. 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 이해찬 대 비의 이해찬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 구도입니까? 아니면 뭐 경륜대 세대교체 구도입니까? 3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 이게 일반 당원을 상대로 해서 컷오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요? 중앙위원회 한 500명 정도.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경험과 그렇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 이해찬 대 비이해찬이랑 구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찬 그 의원이 들어왔을 때 갖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예. 지금 우리 많은 언론들은 이해찬이다 비이해찬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저는 오히려 컷오프 3명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판단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45%가 대의원이고 그리고 40%가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거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친문들 의원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탑 클래스를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친문 쪽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 또 비문 인사 중에서도 한 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굉장한 조화를 통해서 정치학 학습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해보면 친문 둘에 비문 한 분 정도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권력 구도를 보면서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굉장히 500명 정도의 그런 그 이번에 컷오프에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441명이죠. 41명이죠.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보다 훨씬 더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흥미로운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예,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 두 분 중에 비문 한 분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비문에 있는 입장에서 후보로 나오신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본선에 가서 표가 갈라질 거다. 근데 그렇게 저는 또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문 두 분의 비문 한 분이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 막판에 가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